제목을 할아버지와 손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6년생 10월 25일생이시고 또 제 아들은 90년 10월 25일생. 근데 보시면 생일이 똑같죠. 예,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아들하고 제 큰아들입니다. 둘이 생일이 같은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 밑에다가 또 2010년을 똑같이 써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95세 2010년도에 초에 돌아가시고, 또 제 아들은 2010년도에 영구 유학을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참 이렇게 인연이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좀 그 가족의 비극사처럼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기는. 근데 같은 생일에 온 손자를 할아버지가 마치 데려가신 것처럼 이런 그 이연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 아버님한테 많은 원망도 좀 했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영준이의 엄마는 시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존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굉장히 원망을 하게 되고 이런 그 시절이 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될 때까지는. 근데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막둥이 아들로 태어나요. 막둥이 아들. 그래서 굉장히 큰 아버님과 차이는 굉장히 한 20년, 30년 가차이 차이 나는 그런 막둥이 아들로 태어나셨고, 저도 또한 저희 큰형님하고 15년, 14년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차이 나는 집안에 내력이 좀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학렬자도 굉장히 높고 이런 형편이 됐었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집안에 막둥이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집에서 일만 하는 그런 처지였었는데 43년도 43년? 42년 2년이나 3년 정도에 드디어 이제 아까 이구현 대표님이 일제 징용 연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무렵에 저희 아버님도 드디어 징용을 가시게 됩니다. 이제 집안의 몫으로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아까 징용이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마 그런 몫으로 큰아버지 몫으로 바로 위에 큰아버지 몫으로 한 번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일본 미쓰비시 탄광으로 또 한 번 이제 본인 몫으로 또 가시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기도 좀 당하는 그런 거죠. 우리 아버님한테 동네 이장이, 아버님한테는 조카뻘이었는데 동네 이장 하시는 분이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다. 집안이 형편이 안 좋으니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안 가면 안 되는, 안 가면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눈총을 받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저희는 고향이 곡성 옥과면이었습니다. 곡성 옥과면인데 옥과면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집합된 인원이 약 한 50명 이렇게 집합을 해가지고 곡성군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곡성군청에서
소명하고 숫자를 세알해서 곡성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수로 이동을 하고 여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예, 예, 다 여수로 다니셨던가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일본에 도착은 하셨지만 일본에서 이제 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시질 않으셨으니까 이제 일본 말도 모르고 예, 오로지 우리나라 말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또 아버님이 문맹이었어요. 문맹 한글을 모르고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나이 30이 넘어서 그 결혼이란 걸 하셨는데 우리 형제가 아무도 태어나지 않은 이제 큰아들 또 태어나지 않은 시기에 그렇게 가시게 되셨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깊은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직장으로 가시게 되셨는데 처음 도착해서는 여기서 일을 하면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우체국 통장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들어가서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깊은 탄광 내부로 들어가시게 되고 뭐 밀차라든지 그 탄광에 탄을 실어 나르는 구루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기계화된 게 아니고 자동화된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많이 밀어서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탄광 내부에서 일하실 때 이렇게 그 밀차를 밀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레일이 깔려 있긴 했지만 사람 힘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시절에 그 밀차를 밀다가 힘이 붙이면 뒤에 밀차에 발 뒤가 다치기도 하고 뒤꿈치를 다치고 뭐 이런 사례가 흔하게 나왔고 거기서 힘을 못 쓰면 힘을 못 써서 이렇게 일이 지장이 초래가 되면 그 책임을 물어서 또 두들겨 맞고 체벌을 당하죠. 또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이제 일본 말을 모르고 가셨기 때문에 일본 감독관이 와서 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아버님이 얼른 알아먹고 하셔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말을 못 알아먹는다고 기사대기를 자꾸 때리고 뭐 이런 시절을 상당히 겪으셨죠.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방금 교수님이 할머니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런 내용은 사실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징용을 갔다 오셨다 이렇게 들었지 얼마나 그런 실상이었는지를 몰랐는데 방금 교수님 대화하듯이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아버님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한테 방금 그런 대화를 했어요. 이제 구슬 녹취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형태로 제가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버님이 그 일본에 가시게 된 사연 또 정말 탄광에서 일할 때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방금 교수님이 나는 구슬처럼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면서 끌어내서 제가 정리한 것이 지난번에 소송 때 그 기록했던 사항들이고 근데 아버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8시간 탄광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 8시간 동안 나와서 주무셨대요. 씻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8시간 자고 또 8시간 하루에 어떻게 보면 12시간 일을 하신 거죠. 나눠보면 8시간 자고 8시간 쉬고 8시간 또 일하고 계속 이렇게 돌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체력적으로 못 견디신 분들이 철조망이 있었고 그 철조망이라고 하여튼 뭐 그 영역을 벗어나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거기서 심지어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얻어먹을 게 없어지면 이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밥을 훔쳐 먹는다든지 이제 그러면 또 도둑놈이라고 몰아서 그렇게 두들겨 패고 이제 같이 마을에서 똑같은 시기에 가신 분이 두 분인데 두 분 말고도 그 전에 먼저 가 계셨던 분들도 계셨고 거기서 돌아가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요. 하여튼 그렇게 그 일본에서 엄청
일은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버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일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어, 2년 몇 개월 걸리셨을 거예요. 2년 몇 개월 걸리셨는 한 3년 다 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 결국에는 좀 벌어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셨대요. 내가 여기서 맞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노임을 떼먹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대요. 왜냐하면 우체국 통장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버님이 그렇게 일하시다가 너는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니까 이 탄광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집에 못 갔으니 한번 휴가를 갔다 와라. 그러면 더 좋은 자리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마.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체국 통장을 보여주고 그만큼 모였으니까 갔다 오면 더 많이 해줄게. 그리고 지금은 우체국에서 돈을 못 찾지만 다음에 오면 휴가 갔다 오면 돈을 찾을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이 도장 잘 챙겨서 가져가라. 그래서 도장하고 처음으로 저 깨끗한 작업복 한 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해방된 줄도 모르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이 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배를 타고 일본 나오실 때가 45년 12월 달 일본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할 때 오셨는데 여수에 오니까 12월 말 정도 됐다고 하셔요. 그렇게 나오셔서 여수에 도착해서 배를 내리니까 그때서 이제 해방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예, 예, 예. 말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여수에 도착을 하신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여수에 오셔서 해방되신 것을 아셨고 다시는 일본에 가실 일이 없으신 거죠. 갈 이유도 없었고 거기 가서 맞아가면서 일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되신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더는 일본에 가시지 않으셨지만 아버님이 우체국 통장이 있고 도장이 있으니 이거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상당한 돈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 화폐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단 한 번도 일본에 있는 우체국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뭐 한일 협정이 체결되면서 뭐 준다는 말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정부로부터 그 지급에 대한 보장을 받아본 일도 없고 심지어는 아버님이 일본에 끌려갔다 왔다는 사실 인정조차도 못 받았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쭉 지내시면서 이제 그런 시절을 겪었지만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사실은 거의 다 몰랐죠. 예, 거의 다 몰랐어요. 이제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그 부분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이제 저한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몰랐던 거예요. 저희들이 너무 몰랐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아까 이금주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90년대 중반 정도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라고 이렇게 제가 아직 기억을 합니다만 중운동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동안 그 아버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셔서 이제 아버님이 직접 못 다니니까 제가 가거나 큰형님이 가거나 이렇게 해서 회비를 내고 몇 년 동안 활동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참 그 일본에 소송전을 해가지고 계속 지는 바람에 이제 위안부가 되면서 또 잊고 있다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조사위원회인가요? 우리 행안부 소속으로 지금도 일부 조직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을 구술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올린 것들이 인정이 되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된 것도 보니까 과거에 곡성 군청에서 동원 명부가 있더라고요. 동원 명부에 거기에 이름이 있는 것이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부 기록물 보존소에 그게 있는 것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동원 피해자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결국은 저 그때 가서 했던 그 노동의 대가가 들어온다면 우리 새끼들한테 좀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기대를 많이 하셨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을 못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죠. 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부분이 원래 아쉬웠고,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에 제일 고생하셨던 건 뭐냐면 그렇게 일본 탄광에서 발 뒤꿈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군데 부상을 입으신 거, 그다음에 귀사대기를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그 귀의 난청이 좀 빨리 오셔서 비교적 좀 50대 후반부터 계속 그 보청기를 끼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몇십 년간 귀에 보청기를 꽂고 살으셔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를 하시겠다고 저희들이 모셔도 되는데 본인이 뭔가를 하시겠다고, 지금 보면 그 아이들 띵틀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집 근처 공터에다가 설치를 하셔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뭐 1시간이면 100원 받는 그런 놀이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 거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보탬이 되게 이렇게 하셨던, 끝까지 그 활동하실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놀지 못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님의 근면 성실함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잘 성장을 했고요. 잘 성장을 했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 가족이 대부분 그렇게 평온하게 지나왔습니다만 또 어느 순간에 이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제 현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군사상 유가족 협의회 호남 지부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유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처음 겪는 일들이 아주 그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저희도 그저 괘씸하기만 하고 황당하기만 하고 황망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죽은 줄도 모르고 왜 죽어야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례식도 제가 거부하고 한 6, 7개월 정도 국군 여기 한평병원에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올 때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저 손자가 아주 그 정말 효자 같은 손자였어요. 아버님이 아프셨을 때도 이미 얘가 성장을 해서 아버님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저희 큰아들이 업고 내려와서 제 차에 모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도 모시고 다녀오고 할 정도로 성장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을 굉장히 염려했던 손자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희 이제 큰아들이 군대에 갔고
군대에 가서 날마다 그 전화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의 주 내용이 우리 할머니는 어때요? 할머니 방에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직접 전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라. 네 얘기를 더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한테 더 위로가 되는 전화를 좀 해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입대한 지 100여일, 해남 자대에 배치받은 지 뭐 한 80여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를 맞게 돼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군대에서는 자살이라 하고 이런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제가 믿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사유들 뭐 이렇게 그 조사를 해왔는데 조사 결과 나오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이런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는 저로서는 쉽게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었고 그래서 6개월, 한 7개월 정도를 한평 국군병원에 놔뒀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돼서 젊은 아이를 놓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2011년 1월 달에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연락공원에다가 데려다 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 투쟁, 순직해달라는 심사 요청, 뭐 이런 과정, 그다음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진정하고 재조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봅니다만은 하여간 그 당시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하는 것,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 이게 유일한 길이었어요. 유일하게 거기에서 국가의 책임을 20%를 인정받으면 승소한 거랍니다. 그게 국가가 관리 부실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걸로 인정하는 손해배상 비율이 20%가 나오면 승소한 거라는 거. 웃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20% 손배소송이 확정이 그 1심에서 결정이 나고 국방부가 또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 가서 고등법원에서 국방부의 그 항소는 이유 없다 이렇게 기각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20% 승소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유가족들이 이제 또 다툼을 하는데요. 2015년에 군인사법에 군인의 사망과 관련해서 순직이든 국가유고자든 군인의 사망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군인 사망을 군인사법에 담아요. 그전에는 국방부 장관 훈령으로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이라는 훈령 하나로 참군 일에 계속 해왔던 것을 정식 법에 없었던 거죠. 아예. 근데 이때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그 군인사법에 군인 사망 관련 조항이 들어가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순직 분류를 다시 하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 법을 만들면서 저 법이 2015년 8월 15일자 시행이었는데 저게 시행일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서구 위법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 법이 만들어질 때 유가족 단체가 저희가 국회 본청에 약 한 30여 가족이 가서 서급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서구비법은 불가하다. 여기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할 때 유가족들이 다른 앞으로 일어날 사고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래도 책임을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보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라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저희들이 양보 아닌 양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많이 울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온데도 그 지금 우리 지금은 국회의원 아니고 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가 있는 김광진 의원, 그 다음에 권항만 인권운동가, 현재 군사망사고 조사위원회 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권항만,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도와주셔서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저희 유가족 단체가 5개 단체 정도가 있었어요. 잘잘하게 더 많이 있었지만 좀 회원 수가 꽤 있는 단체로 5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 5개 단체를 결합해서 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 협의회, 줄여서 전국 유가족 협의회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그 활동을 지금 2015년에 하기 전에 한 3년간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 국회 활동을 할 때는 개별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력이 매우 약해서 법안 개정에 계속 실패했지만, 이때는 상근 거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한 활동가 수준의 유가족들이 한 150여 가족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박근혜 정권 말 중간쯤 됐죠. 굉장히 그때만 해도 한나라당의 한기호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굉장한 반대를 했어요. 한나라당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시절이고, 결국 유승민이라고 하는 국방위원장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결국 그 국방위원장이 책임지겠다, 꼭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약속 지키지 않고 후반기로 바뀌어버립니다. 후반기로 바뀌면서 그 다음 국방위원장 때 이제 통과를 해서 이렇게 개정해서 만들었고, 저희들이 이제 유가족이 소급 입법에 대해서 양보를 한 대신에, 그러면 국방부는 재심의 기회를 달라, 이런 요청을 또 뒤에서 저희들이 또 여러 차례 이렇게 제기를 해서 국방부가 재심의 기회를 주게 되고, 그 재심의 기회를 얻는 데는 그때 당시에 윤일병 사건이 일어났었죠. 2014년 8월달에 윤일병이 정말 죽도록 맞고 그때 음식물을 입에 억지로 밀어넣어서 질식사하게 만든 희대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윤일병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론화되고 이슈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저희들도 국방부 천문에 매달려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유가족이 두서가 없어집니다. 저도 자꾸 이 시절만 생각하면 흥분도 되고 두서가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유가족들이 합심하지 않으면, 단결되지 않으면 조금의 발걸음도 미치지 않더라.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요즘은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어쨌든 국가의 젊은 청춘들이 학업이나 생업을 뒤로 하고 군대에 입대한다 그러면 그 입대한 그 순간부터 애국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그런 애국자들에 대해서 나라가 그 명예를 꼭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을 위해서 요즘 최근에 다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꼭 이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절대 국가가 버리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음 잠깐 잠깐 이제 2015년에 그런 활동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고상만 인권운동가하고 저희들이 이등병의 엄마라는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촛불 시위로 우리 그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 말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기획을 하게 됐고, 혹시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선에 후보로 나오신 분들한테 이 연극을 꼭 보여줘서 인식을 제고하자, 이런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선이 뜻밖의 좀 더 빨라지면서 대선이 끝나고 저희들이 연극을 하게 됩니다. 2017년 5월 19일부터 이제 한 10여일간 연극을 해화동에서 이렇게 올렸었던 포스터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 안에 연극을 하던 중에 끝나기 한 3일 전쯤에 김정숙 여사님이 통보 없이 관람을 하고 가셨어요. 보시고 가셨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가셨어요. 그날 김정숙 여사님 다녀가신 날 그 무대에서 둘이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연극이 끝난 이후로 저희들이 유가족이 좀 더 새롭게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그 로고이기도 하고,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라든지 여러 기관을 상대로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어려웠고요. 결국은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보니까 사단법인을 만들면 정부 지원이 나온다 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국방부에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국방부 산하에. 그러나 단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는 그냥 비영리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법인을 만든 목적은 이 유가족들이 계속 소송전에 휘말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이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을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결국은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집도 많고 병을 얻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회원 수는 많지만 회비를 달달이 3만 원씩 걷어서 활동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회원 재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좋으신 분들한테, 사회적인 기업을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기부라도 좀 받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보긴 했는데, 저희들 그 유가족 단체의 목적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앞으로 더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되겠다. 지금의 아이들이, 현재까지 발생된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예우를 충분히 받는다면 더 이상 이렇게 사고가 나지는 않지 않겠냐.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더는 이런 아픔을 겪는 가족들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